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신뢰와 정성보다 좋은 재료는 없죠. 마음 한 끼는 행신동 맛집으로 소문난 꼭 한번 먹어야 하는 그 집입니다. 오늘 점심은 콩나물 비빔밥과 잔치국수로 든든하게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소문난 양념간장과 곁들여 먹으며 마음 한 끼를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은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별 탈 없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우리가 얼굴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1편에서는 얼굴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심리학에서의 얼굴 2편, 얼굴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얼굴이 표정 읽기, 얼굴에서 성격 파악하기,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또 얼굴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문화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인지심리학, 인지신경과학, 신경심리 같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회심리학, 정서심리학, 성격심리학, 문화심리학, 사회신경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 심리학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열거한 분야 이외에도 더 많은 분야가 있어요. 모두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고 봐야겠죠. 사람이라는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또는 다른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다 보니 이렇게 여러 분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얼굴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얼굴 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얼굴 표정과 정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얼굴 표정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얼굴 표정이 정서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이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정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세계인들이 얼굴 표정을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서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 정서라고 하는데요. 기본 정서요? 네, 우리들이 갖게 되는 정서 중에서 핵심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공포, 슬픔, 놀람, 혐오, 분노와 같은 것이 기본 정서에 포함됩니다. 이런 정서의 특징은 일단 모든 문화에서 관찰된다는 점, 또 고유의 얼굴 근육 움직임이 동반된다는 점, 그리고 각 정서마다 뇌가 다른 방식으로 관여한다는 점이에요. 행복한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전달될까요? 입과 눈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웃거나 미소를 짓죠. 웃을 때 보통 팔자주름 부분이 움직여요. 이건 그 부분의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쁠 때는 눈썹 쪽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은 긍정적 정서를
눈썹은 부정적 정서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없이도 표현되는 비언어적인 정서 지표가 정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잠시 화제가 얼굴 표정에서 기분 정서로 옮겨간 것 같은데 골자는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이 정서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났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평소 표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표정을 읽기가 쉽죠. 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표정을 읽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이제 측두엽이라는 말은 친근해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뇌의 주름진 표면 중 옆쪽에 있는 큰 덩어리를 측두엽이라고 하죠. 그 덩어리를 위에서 아래로 3등분할 때 윗부분에 가로로 난 긴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 부분이 얼굴 근육, 입술, 눈동자의 움직임 등 살아있는 생물의 움직임을 볼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튕겨진 공이나 날아가는 비행기, 이런 무생물의 움직임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어가는 아기를 보거나 울상을 짓고 있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반응을 하거든요. 측두엽이 그런 기능도 하는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뇌가 참 똘똘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내 기분이 표출되고 또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성격을 유추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참 좋아 보인다 또는 성깔 있어 보이네 그런 말을 하죠. 맞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관상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얼굴에서 그 사람의 특성이나 기륭 화복을 예측하려고 많이들 보시죠. 심리학자로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인상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옥님은 사람 얼굴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얼굴 분위기를 보면서 얼굴의 느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얼굴에서 좀 맑고 명확한 느낌이 나는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의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판단은 얼굴 표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신뢰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가가도 되는 사람으로,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얼굴 표정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얼굴의 느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표정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얼굴의 느낌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웃는 표정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 얼굴 표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했던 적이 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공통적으로 밝은 표정을 짓거나 잘 웃더라고요. 이런 것이 은연중에 구독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일단 밝은 표정으로 영상을 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난 얼굴로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감정 변화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저를 대하는 사람도 저는 불편하던데요.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제 판단의 두 번째 차원인 지배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배 성향은 내가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이나 통솔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얼굴 표정보다는 그 사람이 얼굴 생김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적 선이 부각되는 얼굴에서 지배 성향을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와 대비되는 얼굴은 어려 보이거나 여성적 선이 부각되는 얼굴이겠죠. 그러니까 지배 성향은 얼굴의 신체적인 강인함이 보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요. 얼굴이 폭 대비 높이 비율이 지배 성향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폭은 광대뼈 쪽 위치에서 얼굴 좌우 전체 너비를 말하고 높이는 눈썹 시작점에서 윗입술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아, 이마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아니군요. 네, 이 두 길이 중 폭이 높이보다 비율적으로 더 클수록 지배 성향이 큰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굴 좌우의 폭이 클수록 아니면 위아래 길이가 짧을수록 그 비율이 커지겠죠. 제가 배우 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라이언 고슬링과 톰 하디 아니면 최우식과 박서준 이 배우들을 비교해 볼 때 라이언 고슬링보다는 톰 하디가 최우식보다는 박서준이 얼굴 비율이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실제 비율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얼굴 길이 대비 좌우폭이 넓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의지가 더 강해 보이긴 해요. 홍옥님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재밌는 게 이 비율이 우리가 지배 성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제 지배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 성향이 크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 성향이 크다는 거죠? 네, 미국 역대 대통령이나 영국 기업가들이 얼굴에서 이 비율이 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한창 성장할 시기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성장기에 얼굴뼈 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얼굴이 폭 대비 길이에까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뼈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이런 판단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를 지배하려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려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와 같은 판단 말이에요. 이러한 판단은 아주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어떤 얼굴이 내가 선호하는 얼굴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의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홍옥님은 어떤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시나요?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긴 한데요. 공통적인 건 눈빛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눈빛이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눈빛이 좀 명확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 내가 뭔가 원칙이 있고 강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얼굴 윤곽선이나 부분이 생김새에서 그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반면 내가 조금은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을 원한다면 그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역으로 내가 어떻게 생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를 분석해 보세요.
그럼 나의 이성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 밝혀진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얼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았어요. 몇 가지 객관적인 원칙이 발견되었는데요. 평균성, 대칭성, 성적 이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성, 대칭성, 성적 이형이라고요. 네, 평균성은 평균적인 얼굴에 가까울수록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얼굴 사진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얼굴들이 평균값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평균값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특출나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하지만 모나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얼굴 또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대칭성은 얼굴이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적게 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얼굴은 없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셀카를 많이 찍으니까 젊은 분들 중에는 자기 어느 쪽 얼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는지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마지막 성적 이형은 말이 좀 어렵죠? 성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남자다운 얼굴, 여자는 여자다운 얼굴일수록 매력도가 더 증가한다는 원칙입니다. 각 성별에 해당하는 성적 매력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윤기 있는 피부, 발그레한 볼, 긴 속눈썹 같은 것으로 여성성을 강조하죠. 남자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맞는지 좀 의문이 가기도 해요. 요즘 남자 아이돌 얼굴을 보면 예쁘게 생긴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얼굴만 얘기한다면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몸 전체를 보면 아주 건장하고 남성스러운 분들이 많죠. 성적 이형 원칙은 글쎄요, 얼굴에만 해당하는 원칙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매력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평균성은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소식인 것 같아요. 절세 미남과 마주하고 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성적 이형은 화장을 한다던가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대칭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모니터링하면서 비대칭성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이미 타고난 얼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얼굴 움직임으로 인해서 비대칭성이 약화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MBC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할 때 보니까 좌우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말하기 연습을 엄청 했었다고요. 평소 내가 하는 얼굴 움직임으로 인해서 비대칭성이 커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배우나 방송인들은 자기 얼굴을 모니터링할 기회가 많으니까 고치기가 조금은 쉬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포기하고 살랍니다. 네, 안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내 얼굴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찾거나 성형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이유가 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후광 효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광 효과요. 후광 효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품, 회사, 나라 등 다양한 것에 적용됩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얼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매력적인 얼굴이라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요인이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매력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 전체 특성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와 그 사람이 됨됨이가 무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틀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이 비논리적인 생각이 우리 뇌의 활성화 패턴에서도 나타납니다. 얼굴이 매력도를 판단할 때와 도덕적 선악을 판단할 때 활성화하는 뇌의 부위들이 공통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선하다는 판단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같고 그 반대로 판단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같아요. 얼굴의 매력도와 도덕적인 선악에 대한 것을 뇌의 같은 부위에서 판단을 하는군요. 그러면 정말 얼굴이 매력적이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씁쓸한데요. 이 결과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씁쓸하겠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과 멀리 하고 싶은 것. 즉, 우리 뇌가 아름답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고 싶고 추하고 나쁜 것은 멀리 하고 싶은 것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닐까요? 뇌의 각 부위는 그저 반응을 할 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몫입니다. 그렇겠네요. 뇌는 그저 일을 할 뿐 그 원리까지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은 연구자들이 몫입니다. 뇌가 어떻게 반응하든 얼굴이 후광 효과로 너무 씁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광 효과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대학 강사직을 지원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영상 2개를 만들었어요. 사실 2개의 영상이라지만 같은 연기자가 주어진 대본에 맞게 다르게 연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2개의 다른 대본으로 동일한 사람이 연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지적 성장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또 교수 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호감 가고 열이 있는 사람을 그렸고, 다른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능력을 잘 믿지 않고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만을 고수하는 차가운 사람을 그렸어요.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2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속의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했어요. 평가 항목 중 신체적 매력도도 있었는데요. 사실 참가자들은 똑같은 지원자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영상에서 그려진 지원자의 모습은 달랐지만요. 결과는 호감형 지원자를 봤던 참가자들이 비호감형 지원자를 봤던 참가자들보다 영상 속 지원자의 매력을 훨씬 높게 평가했어요. 신체적 매력도와 얼굴 매력도는 좀 다르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내가 하는 말이나 보이는 태도가 나의 신체적 매력을 끌어올릴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네. 결국 후광 효과가 얼굴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바른 언사나 태도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굴과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람 얼굴을 쳐다볼 때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로 눈이나 입을 쳐다보는 반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권 사람들은 얼굴이 중앙 부분, 코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실험을 할 때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면 눈이 움직이는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패턴을 봤더니 문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교환학생들도 가르치거든요. 지난 학기에 유럽에서 온 한 학생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냐고 말이죠. 서양권에서는 눈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을 쳐다볼 때 또는 낯선 사람을 볼 때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상하 관계를 분명히 구분짓고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문화에서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이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의식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식이 얼굴을 쳐다보는 방식까지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가 얼굴을 보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군요. 지금까지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 얼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일단 계획한 것을 끝내고 나니까 후련한 느낌도 있고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은 친근하고 말랑말랑하게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퀴즈 정답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신은삼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신은삼 박사님과 얼굴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2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얼굴 인식에 대해, 오늘 2편에서는 얼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청취자 퀴즈입니다. 우리의 뇌 부위 중에 얼굴 근육, 눈동자, 입술 등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측두엽, 2번 전두엽, 3번 후두엽, 4번 두정엽.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